어머니,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집안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 수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휑한 거실을 울렸다. 방금 전까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웃고 떠들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굳어 있었다. 아들 민수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공간을 둘러보았다.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던 소파도,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묻어있던 TV도, 수경이 아끼던 고급 장식장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거대한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20년간의 삶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 낯선 공간의 중앙, 낡은 식탁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건 바로 나 박순자였다. 나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수경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내 침묵이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나는 항상 그들의 속도에 맞춰 살아왔으니까. 이사 가려고 짐 쌌다. 내 나지막한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사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나랑 상의하고 나 빼고 가족여행 갔니? 내 목소리는 찻잔 속의 물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묵혀두었던 서운함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김 변호사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짧게 답하는 내 모습을 민수와 수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김 변호사, 처리, 그들의 머릿속은 온갖 물음표로 가득 찼을 것이다. 네, 그 아이들은 괜찮을 겁니다. 이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지요.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찻잔을 들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어머니, 민수가 절규하듯 외쳤다. 제발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수경 역시 울먹이며 거들었다. 어머니 평생 저희 뒷바라지 하시면서 사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희는 뒷바라지? 나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다. 그들이 말하는 뒷바라지가 무엇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걱정 마라. 너희에게도 선물을 남겨뒀으니.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이 집이 등기부등본과 몇 장의 은행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걸 확인한 민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수경이 그 말을 듣고 달려와 서류를 낚아챘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통장은요? 적금은? 보험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휴대폰 뱅킹 앱을 켰다. 잔액 영원. 다른 계좌를 확인해도 마찬가지였다. 텅 비어 있었다. 수경의 비명소리가 거실을 찢을 듯이 울렸다. 어머니, 저희 돈까지 전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내 돈, 내가 찾았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후련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제부터 너희 가족끼리 아주 행복하게 살아보렴.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눌러주시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아들 민수를 결혼시키고 며느리 수경이를 처음 가족으로 맞이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30년간 남의 집을 전전하며 가사도우미로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이제 아들 내외와 예쁜 손녀들을 보며 오순도순 사는 것만이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서름과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백화점에서 새로 나온 영양제래요. 어머니, 주말에는 저희랑 같이 외식하러 가요. 맨날 집밥만 드시면 지겹잖아요. 수경이는 싹싹하고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민수도 결혼하고 더욱 듬직해졌죠. 손녀딸 서연이와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제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제 품에 와락 안길 때마다 저는 고단했던 제 인생을 모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녀들 도시락을 싸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녹초가 된 몸으로 돌아온 아들 내외를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게 제 행복이었고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30년간 해오던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 수경의 눈빛과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어머니, 청소는 구석구석 먼지 안 남게 해주세요. 손님들 오시면 창피하잖아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때문에 늦으면 곤란해요. 어머니, 저희 빨래랑 어머니 빨래는 따로 돌려주세요. 옷감 상하는 거 싫어서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칭만 어머니일 뿐 수경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까다로운 고용주가 가사도우미를 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아누워 있던 날이었습니다. 39도가 넘는 열에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열고 들어온 수경이가 제게 건넨 첫마디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떡하실 거예요?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시어머니의 건강보다 당장 차려낼 저녁상이 더 중요했던 며느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들 민수는 어땠냐고요? 제 아들은 항상 수경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엄마. 그냥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라고 말하며 아내의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는 용기가 없는 아들이었고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 칠순 생일날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제 생일을 축하해 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셨지? 깜빡했네. 미안해요, 어머니.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수경의 무심한 한마디와 엄마, 죄송해요. 내일 저희가 근사한 데서 식사 대접할게요. 라는 민수의 영혼 없는 변명.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20년간 이 가족을 위해 바친 내 세월이 고작 깜빡했다는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든 손녀들의 얼굴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가끔 제게 안부를 물어오던 김철호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라도 형수님 인생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뿐만 아니라 아들 민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 적금, 심지어 보험까지도 실제 소유주이자 관리 권한은 모두 제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아직 어리고 철이 없으니 제가 모든 것을 관리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게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형수님을 함부로 대한 것이겠지요. 김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보다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이유는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과연 제게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때부터 저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법적으로 제 권리를 행사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쥔 사람이었다는 것. 수경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 잠시 소파에 앉아 있기라도 하면
어머니, 할 일도 많은데 벌써부터 쉬시면 어떡해요? 라며 눈치를 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그런 것 좀 그만 보세요. 애들 교육에 안 좋아요. 라며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 안 받고 부려먹는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계획에 확신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하지 않아? 친구들 한번 마음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좀 그렇긴 하지. 주말에 우리끼리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어머니 눈치 보이고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다던데 한번 알아볼까?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헌신한 결과가 고작 요양원이라니. 저는 벽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너희를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에게서 자유롭게 해주마. 며칠 뒤 수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냥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요. 3박 4일로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수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셔서 비행기 타면 힘드세요.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저희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오려고요. 가족끼리.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었지.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미련과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 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즐기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금매로 내놓고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수경이 저를 그토록 잔인하게 대했던 데에는 단순히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무섭고 치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동안 저는 이미 울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마련해 둔 새 보금자리로 이사한 후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옥죄던 아파트의 답답한 공기를 벗어나 짠내 섞인 바닷바람을 맞으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어떡해요?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거라. 이제 너도 어른이지 않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저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당장 닥친 현실에 대한 두려움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잠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제 앞에 녹음기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걸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와 며느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수경과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독하시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괜히 당신 말 듣고 어머니한테 더 모질게 굴었나 봐.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계획?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탓 아니야. 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넘어올 뿐이 아니었던 거지. 그 영감탱이 변호사만 아니었어도 이제 어떡하지? 어머니 재산이 전부 그분 명의로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닌데 왜 아들인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수경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시킨 대로 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 있는 것처럼 몰아가서 금치산자 신청이라도 빨리 해버렸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구박하고 힘들게 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우리 말 들을 줄 알았더니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네. 녹음기를 듣는 내내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경이 제게 했던 모든 행동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저를 무시하고 제 건강을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미움이나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든 뒤 모든 것을 가로챌 속셈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며느님은 결혼 초기부터 재산 상속 관계를 알아보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결국 아내의 계획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저는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마저, 제 아들 민수마저 그 끔찍한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녹음 파일이면 저들을 사기 미수 및 존속 학대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법이 그들에게 내리는 처벌보다 더 혹독한 벌을 내려야겠다는 생각.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려야겠다는 복수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으니
수경과 함께 울진으로 내려오라고.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효도하며 모실게요.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눈물을 차갑게 바라보며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녹음기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너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수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통쾌한 세 번째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내 재산, 이제 너희에게 줄 생각이다. 그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정말이세요, 어머니? 그래.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지. 저는 제 옆에 놓여 있던 서류 뭉치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부 약정서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순자 마이너스 김영철 추모 기념 재단 설립 계획서다. 내 아버지와 내 이름을 딴 재단이지. 불우한 환경의 독거노인과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 고통받는 부모들을 돕는 재단이야.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남은 생을 보낼 생각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마. 민수와 수경은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거라. 너 수경이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는 거고, 민수, 너는 내가 주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물론 평생 나를 볼 생각은 말아야지.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 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이 재단에 들어와서 일해라. 물론 월급은 최저시급이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평생 무시하고 살아왔던 노인들의 손발이 되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야 할 거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는 거지.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제 마지막 복수이자 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는 것.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민수와 수경은 결국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죽을 만큼 힘들어했지요. 평생 남에게 군림하며 살던 그들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냄새나는 집을 청소하는 일은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수경은 몇 번이고 도망치려 했지만 갈 곳 없는 현실과 민수의 만류에 결국 주저앉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특히 민수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한 할아버지, 임종을 지키며 밤새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가 맞이했을지도 모를 비참한 미래를 보았던 것이겠지요. 지금도 그들은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서는 예전과 같은 탐욕과 이기심 대신 진심 어린 땀과 반성의 눈물이 보입니다.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제가 그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조건 없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